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부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첫 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그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할인 민소영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9일 해촉했다면서 당분간 김한광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인 민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위촉됐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인 6.3 지방선거에서 이번에는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전주 완산구 중화산 1동 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1,104표 대신 3투표소의 개표 결과인 954표가 중복 입력됐고 지난 5일에서야 인지됐는데 1, 2위 후보 간 표차가 19표로 당락에 영향이 없어 오늘 회의를 거쳐 득표 수치가 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동시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쟁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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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 추모 그림이 걸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연세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행동하십시오. 특히 60 민주항쟁으로 제취한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행정 서비스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열 선배님 추모 행사 기간인 만큼 민주화와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
무관심한 사람들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부실 선거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10% 기준 예산을 받았음에도 왜 투표용지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는가? 만일 투표용지가 충분함에도 왜 50%만 배부하였는가? 그렇다면 선관위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것인가? 서울대학교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에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은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는데 다만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진영 논쟁으로 소모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는 선관위를 맹비난하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권한은 털어지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에 노조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또 종이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 앞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노경정이 쓴 글입니다. 김경정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한국말. 김경정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국적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연예인 SNS까지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집회 땐 커피차를 보내더니 왜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하냐는 댓글들인데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공원에 음료를 보내달라는 댓글 등이 가수 아이유 SNS에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침묵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네티즌들의 말 그대로 아이유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커피차부터 쏴야지. 가수 아이유뿐 아니라 배우 박보영 등 탄핵 국면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겼던 연예인 SNS에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보영은 팬 플랫폼을 보고 알았다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타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의 선행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대중이 연예인을 단순 유명인이 아닌 공인으로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 강해진 겁니다. SNS로 자유롭게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인 만큼 침묵마저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역시 대중의 불만이 연예인들에게까지 향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면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되게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해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다만 의견 표명이나 선행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인 만큼 특정 연예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증시 흐름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8%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에 이어 그제는 8% 폭등하더니 어제는 다시 4%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 내린 7,899로 출발하며 8,000피 회복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이 점차 가팔라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8% 넘게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겨우 하루 지나 다시 폭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란 전쟁 직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1%와 7.5% 내린 30만 2,500원과 204만 8천 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밤사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 크루소의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며 전장 대비 1.67% 내린 951의 거래를 마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전문가들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비투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500원대 고공행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외환당국 경계가 환율 상승을 저지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24.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과 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의식 없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관리 부실을 주장했고 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70대 환자. 지난 7일 면회 온 가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코 안을 비추자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알도 보입니다. 면봉으로 꺼낸 벌레는 길이 1cm가량. 입 주변은 물론 몸속 분비물을 빼내기 위해 연결해둔 배액관 팩 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됩니다. 환자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월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여러 의료용관에 의존해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후레쉬를 켜서 봤더니 이미 알이 진짜 수십 마리가 있고 갑자기 입에서도 막 나오고 너무 놀래갖고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가족은 관 주변 오염과 악취, 인공호흡기 연결 문제 등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악취가 너무 난다. 제발 좀 잘 관리해달라는 말을 갈 때마다 했어요. 병원 측은 면회 당일에도 구강간호와 가래 제거 등 필요한 처치를 했지만 입과 목 주변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코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발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충 분포와 개체 수를 고려하면 환자 관리와 병원 환경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꽤 긴 시간 디텍션이 안 됐나 보네요. 환자 관리, 환경 관리 측면에서 이 병원이 뭔가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이튿날 급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에서 염증과 전해질 등 일부 수치에 이상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측의 환자 관리와 대응이 부실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무 기록과 처치 상황,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젯밤 폐기물 업체와 조명 공장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시뻘건 하염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대형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오지만 거센 화마에 건물 벽면은 벌써 너덜너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훼손됐습니다. 여기 비켜야 돼. 폭발할 수 있어. 큰일 나. 어젯밤 8시 20분쯤 충남 천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직원 3명이 제때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폐기물 창고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내부 폐기물이 1000톤에 육박하는 탓에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밤하늘로 불기둥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부산 장림동 조명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공장 안에 직원들이 남아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서 승합차가 차도에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3차로로 보행자인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 자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30분 뒤 10시 50분쯤엔 대전 만년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란을 더 강하게 다시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거라며 헬기 격추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에 동의했고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며 완전히 협상된 합의문이 있고 이란은 서명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이 이란 시설에 대해 새로운 공습 가능성을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아볼파즐 셰카르치 이란군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위협할 때마다 그의 입을 후려치는 정도로 강력히 응징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강한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벌여 상선 200여 척이 해협을 통과해 1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시장으로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지난달 미군의 원유 운반선과 기타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작전 결과 1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공개 시장으로 공급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년 1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아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마음에 든다며 전쟁이 끝나면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전월보다는 0.5% 올랐습니다. 전쟁 전인 2월 2.4%에 머물렀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3월 3.3%, 4월 3.8%에 이어 5월 들어서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3.9% 올라 월간 지수 상승에 60%의 영향을 미쳤는데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7%나 됐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근원 CPI는 각각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2%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이 4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이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6% 올라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미국 곳곳으로 계속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ransportation costs, shipping costs impacts almost all goods and services in some way. But, shelter costs, those are another factor here.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PI 수치가 아주 좋고 마음에 든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love the inflation. You know why? When the war is over, it's coming down. I know you can't. It's going to come down like a rock. 하지만 뉴욕 증시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1%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들의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장은 케빈 워시 의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한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연내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직후에 올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33%,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이상 인상할 확률은 6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사태 발생 7개월 만인데요. 유출 규모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입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회의에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모여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쿠팡은 중국인 전 직원의 소행이고 유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를 넘어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단일 기업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관심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이 45조 5천억 원에 이르니까 이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오늘 오전 공개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카카오도조가 창사 이래 처음 진행한 부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8.3%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빈곤으로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16만 2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지만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쿠폰 사용처의 매출액이 비사용처보다 늘어났고 쿠폰을 받은 가게의 신규 소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가 수도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등을 점검한 결과 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외부 독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부터 42일 만인데 첫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위법 부당했다고 하는 충분한 의혹과 비판을 살 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할 독립적인 외부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42일 만에 법무부 직속 독립기구인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변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단체 간부 등 위원 7명으로 꾸려졌고 이 가운데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을 추렸는데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올랐던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해진 7개 사건 외에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직무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이후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 원료를 대거 압수했습니다. 태국 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낸 결과인데요. 압수한 마약 원료가 50톤, 7억 명분에 달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태국의 한 부둣가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천장에 닿을 듯 각종 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모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화학물질입니다. 국가정보원과 태국 당국이 공조해 마약 생산기지 10곳을 동시에 급습했는데 마약 원료 50톤을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21톤이나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으로 제조해 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시가 8조 4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기지를 직접 단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태국인 마약왕을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게 계기가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은닉 창고 위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태국 총리는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수사가 성과를 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24년 태국으로부터 유입된 마약이 전체 밀수 분량의 39%에 이르자 태국 마약통제청과 공조를 강화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의 생산 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제 마약 대응도 선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확보하려는 거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특원 기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둔 스페이스X에 이어 오픈AI와 엔트로픽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수 AI 기업들이 상장되는 첫 사례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각 600억 달러, 9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다른 AI 기업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사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기업들은 이달 초까지 1,600억 달러어치에 육박하는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난해 전체 발행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은 8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고 메타도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산업의 생태계가 자본 전쟁의 양상으로 바뀐 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투자 비용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4대 기업들의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7,250억 달러, 1,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AI 기업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면서 그만큼 증시나 다른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투자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Getting $75 billion in cash from this IPO
but how long is that going to last them? Like at their current rate, that's only a few years. And that's assuming they don't boost their capex in response to this new infusion. And so that is just a massive risk. AI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낙관과 비관이 교차할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국 법원이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20대 여성 케일리의 우울증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타민C 등이 들어간 식품을 마치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제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에 팔던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가짜 의사 영상을 만들어 불법 광고를 만들어 왔는데요. 얻은 매출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광고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등장해 10년 어려지는 비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제품을 말하더니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까지 강조합니다. 한 달 만에 아예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들어가 있다는 화학물질을 언급하며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니 새삼 전문성마저 느껴집니다. 효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지만 사실 이 의사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 의사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고 비타민C와 효모 등을 넣어 만든 일반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에 해당하는 기타 가공품을 의사가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인물을 활용하는 광고 역시 똑같이 금지된 광고입니다. 이 업체는 이런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65만 개 제품 81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시각처는 해당 업체 법인과 사업본부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광고는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조만간 지자체에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시각처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AI 가짜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법률이 시행돼 검찰도 일선에 이를 전파하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언론과 전시, 공연, 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유작인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첨탑 준공을 축복할 예정입니다. 1882년 착공에 144년째 공사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최고 높이의 중앙 첨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최근 완공되면서 외관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저녁 시작되는 가우디 추모 미사와 축복식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안 오셨는데 혹시 딱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워낙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특히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에 대한 해석도 있고 해서 뭐 대표 좀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아닙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배용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자 총리님은 또 참석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는데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민철 총리님은 오셨다. 저한테 더 이야기해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전북 부분을 어떻게 대답은 안 할 거니까 그냥 스케치만 말씀 안 하시고요. 아니 스님 좀 계셔가지고. 오늘 아침 선선한 바람결에 쾌적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특히 강원 영서 지방은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널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 청주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27도, 광주 27도, 대구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